자, 그럼 봉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것도 그 겉과 속이 다른 대통령 네. 이런 걸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어떻게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삼틀막이 나왔죠 지금. 예, 의료인한테도 의사한테도 결국에는 입틀막을 하고 말았던 그 이슈입니다. 그 정치번역기에서도 다뤘었는데 여기서는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에 또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2020년과 지금 언론이 얼마나 다른지를 일단 살펴보면서 일단 언론은 왜 이렇게 표변했는가를 시작으로 그때와 지금 정부가 내밀고 있는 카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지금 현 정부는 좀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보도 한번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대부분의 보도는 중계예요, 중계. 의료인들은 이렇게까지 나왔고 의협은 이렇게까지 나왔고 정부는 지금 제목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보도해 주는 건데 대부분의 보도가 인용을 안 해도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근데 제가 왜 연합뉴스 29일 보도인데 이걸 가져왔냐면 정치번역기에서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굳이 우리가 전원 보도로 봐야 돼? 이런 상태가 너무 많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 연합뉴스가 그런 보도입니다. 19일에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보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어.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이게 2중 3중의 전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발언을 보도해 주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이 다음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발음이 씹힌 겁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면 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이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했어요.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전원 보도만 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법위의 의사들이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의사들을 비판하는 보도거든요. 엄청나게 세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때려잡겠다는 소리지. 법위의 의사들 의미심장합니다. 감히 우리 검사 출신 대통령 앞에서 법위에 섰어?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런 보도도 보시면 전공의들이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업무 거부를 하고 있다. 이번엔 엄정 대응해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저는 첫 문장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이 이런 진료 거부 움직임이 국민들의 수인 한도를 넘고 있어. 그냥 국민들을 참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쓰면 되지. 뭐 수인 한도 난 처음 들어왔어 이런 말을.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굳이 썼구나. 그럼 아까 법위의 의사들 썼으니까. 나도 법 많이 안다라는 분위기 내고 싶은 거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쓸 때 법률적으로 수인 한도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렇죠. 뭐 인장강도 비슷한 얘기인가 보죠. 뭐 거의 그놈이 인장강도 이상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제도가 해석해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걸 넘어서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중계형 보도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어. 지난 정부와 달리. 그러면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의사들을 굉장히 강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사들의 집단행동 비판할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법 위에 서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 삼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2020년 상황에서 봤었느냐?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 고민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말한 김에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듣고 뭐 고민만 해. 너무 길게 하면 진행을 이상하게 하네. 아니 우리가 이게 대조가 목적이니까 보여주세요. 그럼 바로 20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때 당시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의료인들이 현장을 비우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네. 현장으로 돌아가 달라. 정부도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하면 강경하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언론 반응은 지금 제목에서부터 드러나죠. 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라고 전광훈 교회 때리면서 지지율 올리더니 이번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보도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네.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코로나19 대응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국민들 막 돌아나지 못하게 하고 전광훈 목사를 타깃으로 삼아서 강경 발언하더니 이번엔 의사다. 지금 읽어보시면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교회를 때림으로 인해서 방역 실패 책임론을 피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의료계로 전선을 옮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 낮거든요. 근데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아까 보셨던 법위의 이런 법위의 의사들 이런 비판 보도 나오지만 대통령 향해서 이거 지지율 낮으니까 좀 의사들 너무 강하게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보도 없거든요. 네. 예. 완전히 언론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예상했거든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이나 이런 그럼요. 것처럼 예상은 다 망공선사의 했죠. 예상도 있는데 예상대로 참 행동하더라고. 그 행동의 정도가 너무 뻔뻔해서 이건 진짜 좀 봐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그 언론은 약간 헷갈려 할 거다.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거다. 네.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깔 수는 없고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인 자기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같은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의 이해관계를 또 건드리는 걸 또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되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거다. 쪽에 좀 더 걸었거든요. 네. 근데 어정쩡하긴 한데 예. 그렇다고 뭐 또 대놓고 예를 들면 정부만 찬성하고 뭐 의사는 되게 나쁜 놈이라고 만드는 거는 문화일보처럼 이렇게 진짜로 홍위병 같이 행동하는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문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사들이 이제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가 제도를 포함해서 의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고 이런 거를 먼저 개선해주지 않으면은 많이 늘려도 지역으로 안 간다. 그렇죠. 수감으로 안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료 공공성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내놨냐를 사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도 내놨긴 내놨습니다. 그 의대 증원 발표할 때 같이 내놨어요. 그게 이제 공공성 확대가 맞느냐는 거는 차치하고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의료 정책이라는 의료 공공성 정책이라는 게 하나가 공공의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거였고 하나가 지역의사제였어요. 이게 사실 연결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조금은 강제성 있게 정부가 지원도 하면서 강제성 있게 필수 과목과 지역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의대를 증원하면은 그 늘어나는 만큼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같은 거를 통해서 공적으로 좀 키워내보겠다. 이런 의도가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언론이 그 의료 공공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또 보시면은 아주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정부가 공공의대라고 정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게 해놨어. 지역 공공의대. 시민단체도 어떤 데인지 알잖아 하면서 막 사례를 뭐 열거하기도 하죠. 요새도 시민단체 얘기하면 맨날 언론이 얘기하는 게 뭐 친부가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좌파 아니면. 이게 딱 의협의 논리거든요. 의협의 가짜 뉴스죠. 이거 제목 보세요. 이거 어디 인용한 게 아닙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의사 뽑는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다음이 웃긴데 하필이면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야? 광명이 다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야. 그리고 우리 집이면 우리 집이지. 우리 집 왜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광명시에 평생 살았는데 광명시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이 불공정한 정책 아니냐. 시민단체 출신 아닌 부모 만나서 의사를 못 가게 됐다. 사다리가 또 하나 사라졌다. 돈이 없어도 자식은 똑똑할 수 있는 법인데 시민단체 출신 아닌 부모한테 그렇게 했다. 이거를 정말 쓴 사람이 있다면 저는 되게 죄송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먼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저는 진짜 정신병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는 논리적인 점프도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사실도 다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정부가 내놨던 공공의대 정책에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이게 하도 논란이 자꾸 되니까 보건복지부가 설명 자료를 냈어요. 카드뉴스식으로. 네. 거기에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면 추천제가 들어간다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고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죠. 그걸로 예시로 넣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 지역 할당제 같은 거 서울대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에요. 지균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로 예시로 넣어놨고요. 저는 실제로 그게 예시로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나 정부 정책 안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시민단체가 다짜고짜 혼자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대마다 추천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전문가 들어가고 여러 그 주체들이 들어가서 추천위원회를 꾸립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못할 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나는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부자인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시민단체 출신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그것도 부자일 수 있어요. 있지만 난 못 봤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저게 딱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지금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쓰는 운동권 특권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중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저때 엄청 유행했죠. 저걸로 공공의대 정책이 저 프레임으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이 저걸 너무 많이 보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당시에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가짜뉴스 막 때려잡고 이랬으면 안 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생각하기 너무 싫은데 적어도 언론을 때려잡고 길들이는 데에는 이런 무식한 방법이 더 잘 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막 이거 진짜 개소리를 안 하면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네. 이렇게 개소리 막 하고 근거 없는 개소리로 매도하고 몰아치고 뭐만 하면 맨날 민변 출신 어쩌고 저쩌고. 저는 민변에 계신 분들도 부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기득권이 아닌데 기득권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악마화 시켜. 그 다음에 카르텔로 만들어버려. 기득권 악마들의 카르텔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얘네만 묻었다 하면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만 살짝 낌새가 보였다 하면 그냥 막 그 건수를 막 몰아잡는데 와 정말 이때 언론 보면서 정말 야 얘네들 정말 그러니까 시민단체 프레임 운동권 프레임이 물론 2020년이면 몇 년 안 지났지만 이게 얼마나 저쪽 그러니까 뭐 보수 정치권 보수 언론 쪽에 공고한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저건 이제 어쨌든 이제 잘못된 사실을 과장해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단체 다 미워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공의대를 통해서 이제 지역 의료를 어떤 식으로도 좀 뭔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대놓고 이상한 그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이제 좌절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도 또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현 정부는 무슨 정책을 내놨는지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지역의사제 비슷한 걸 넣어놨어요. 계약형 지역의사제라 그래가지고 사실 계약형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해서 특혜 받을 거 받은 다음에 그냥 위약금 물고 서울 가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보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양보하고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예 사실과 다르지만. 근데 지금은 무엇이 있는지조차 보도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언론이 잘못됐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들 지금 이렇게 계기다가는 윤석열 정부한테 때려 잡힌다 니들. 그거밖에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이 말밖에는 없어. 언론을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과 가장 다른 언론 보도 양상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 의대 증원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굉장히 많이 보도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극단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은 거의 뭐 짓밟고 있죠. 거의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나쁜 사람. 근데 2020년으로 돌아와 보잖아요. 우리 2030 전공의들. 불공정을 못 참는 우리 새로운 세대의 전공의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이런 공공의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공공의대 같은 거 불공정해서 못 참아. 우리 전공의들이 그래서 행동에 나섰어. 그러면 지금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대적으로 보도해줬죠. 나는 사실 이거 찍은 사람들 몇 명은 도저히 의사로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넘어갑시다. 이거 제목이 굉장히 저 의미심장한데 아까 보셨던 보도 사례 지금은 우리 대통령을 안 참아죠. 지금 이때 당시 2020년에 우리 2030 전공의는 안 참아요. 그만큼 지금 다르다는 거죠. 진짜 놀랍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 잠시 얘기할 공천 갈등 보도 양식도 똑같아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달라. 두 개가 달라요. 예전에 하는 방식과 지금 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당을 대하거나 야당을 대할 때 또는 문재인 정부 같은 민주당 계열을 대할 때와 국민의힘 계열을 대할 때가 다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보면 그 케이스를 다 하고 있어 지금. 네, 맞아요. 이를테면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는 철저히 의사 편이고 의사에게 위주로 얘기를 하고 국내 계열 정부가 집권했는데 마침 의사하고 싸우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 보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편을 드는 지금 이 형태잖아요. 네. 이게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복심이나 이런 것들을 써놓은 이유가 정부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금 윤 정부죠. 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서 바라는 바는 국민 복리의 실현은 적어도 첫 번째나 두 번째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도 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료 공공성 확대라는 것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라도 들어있으면 이걸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의사들도 주장하고 있듯이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그 사람들이 다 지역으로 가지 않거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증언하고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야 돼. 백분 토론에서도 이제 복지부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복지부는 이미 20년 이상 이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카드가 있다는 거야. 그치, 뭔지 안다는 거지. 정책 패키지라고 나왔지만 아직은 불명확해요. 근데 어쨌든 알아. 그거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복지부는 다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의지로 모든 행정부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의 흔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말이 과히 틀리지 않은 것처럼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언도 해야 되고 균형도 잡아야 된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래야지 국민 복리가 실현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신념은 확실하게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거 할 거였으면 지금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하려면 예전에 했거나 아니면 총선 이후에 진열 재정비 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지. 단지 대통령 정책으로만 할까요? 여러 가지 법으로 해결해야 될 그렇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럴 거면 국회랑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그게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팍 생각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의료 공공성 정책이라는 건 법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대 증원은 그냥 정부가 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시행통치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하나 딸랑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나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건데 자기가 무슨 타노스의 손가락도 아니고 타노스는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 그래도 타노스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스톤 다 모았는데요.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시기를 고를 수 있고 자기가 딱 뭔가 영웅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크게 벌어졌을 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론도 보니까 나를 손들어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의대 증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효과를 보고 지지를 올린 유일한 것들은 누구를 때려잡는 것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전향적인 정책 뭔가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누구를 도운다. 일단 정책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 국회랑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싫어하고 계셔가지고 대부분이 특히나 이제 좋은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망과 함께 실망이나 이제 분노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현실의 의사들이 그렇게 맨날 행복하게만 사는 건 아니에요. 연봉이 높긴 해도 물론 또 다 그런 굳이 선택하라면 그걸 선택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지금의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200~3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80시간씩 일한다. 80시간씩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 미래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는 깨야지. 그렇죠. 그건 맞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뭔가 제정신인 사람들이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정말로 국민들한테 안 좋아서일까? 마치 지금은 의사들이 잘못된 게 그게 현상 유지도 아니고 마치 안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의료제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버리니까. 굳이 말하면 어디냐면 그건 막 이렇게 다른 건 다 제가 볼 땐 거짓말이고 변명이야. 예를 들면은 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그게 아니겠죠. 어차피 수요라고 하는 의료 수요라고 하는 건 물론 계속 자극받겠지만 그거는 의사가 늘어나서 의료 수요가 자극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의료 수요가 자극받을 뿐이지.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 필요해. 예를 들면 감기 때문에 병원 가고 뭐 때문에 병원 가고 이런 거를 줄여야지. 네, 그래야지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도 할 수 있지. 네. 결국 그거는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의사 수로 늘려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의사 수가 늘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선간 통제가 안 되면서 너무 과잉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과잉 공급의 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걱정해 주면 돼.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되게 쓸데없는 말들을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의사의 질이 떨어지고 뭐 의료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솔직히 그거 핵심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게 핵심이죠.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거든. 네. 아무리 다른 걸로 치장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의사라는 모수가 늘어나면 자기 개개인에게 돌아주는 파이가 줄어든다. 네. 게다가 돈 잘 버는 파이와 돈 잘 못 버는 파이가 있기 때문에 돈 잘 버는 파이는 마치 지금 유튜버들처럼 네. 상위 0.0000%에게만 부가 몰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다수의 의사들이 예전보다는 높은 지위를 그렇죠.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우리 국민한테도 안 좋아. 하지만 핵심은 의사수를 느는 게 막는 이유는 못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럼 뭔가 말이 되는 이유를 가져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다수 여론이 의사들의 반대 이유, 반대의 정당성이 부실하다는 걸 또 2020년에 이어서 한 번 더 겪었다 보니까 더 잘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체포나 구속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례적인 초강경 대응을 나서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심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네, 아니 그 선전포고하는 거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요.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막 의사들이 인신 구속할 수 있고 구속 수사 받을 수 있고 태스크포스라고 하면서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니네들 잡고 잡소리하고 이러면 때려 잡아버린다. 그렇죠. 인생 아주 제대로 꼬게 만들어줄게라는 걸 그냥 대놓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 정부와 달리 우린 한다. 나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게 아까 정치번역께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구속 수사가 된다 그래서 바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네 인생 어둡고 힘들게 괴롭혀줄게 이거잖아요. 네. 너무 놀라웠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야 저걸 저렇게 그냥 대놓고 말을 해? 그래서 요약하자면 둘 다 겉으로 얘기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으로 목표하는 바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양쪽 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설득이 안 되지. 당연히.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딴 생각하고 있어 생긴 문제거든요. 제가 그냥 관습적으로 말하려고 국민들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미디어 정권에서 다룰 얘기처럼 우리 사회는 망했어요. 이대로 가면 망해요. 노인복지 굉장히 안 좋아질 테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엄청나게 악화될 테고 국민연금 문제 생길 테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정부도 심지어 연금 개혁 얘기하고 건강보험 개혁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만 필요한 영역이라고 망해요. 의사들만 죽어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된다니까. 맞아요. 지금 뭐 지방 의료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일단 지방 상권, 출산율 다 망했어요. 네. 나중에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갈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더 못 뽑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예전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나중에 정말 나이 먹고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먹을 밥그릇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젊고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빡세게 일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일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힘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방에 가서 작은 병원 하나 차려가지고 띵까띵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밥그릇을 남이 손대는 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근데 그 밥그릇 나중에 없어질 수 있다고 아예 그냥. 그럼요. 사라져버릴 수 있어 그냥. 그렇죠. 일단 미디어 정관장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일부 부자들만 피부 미용 받고 애완동물 키우고 그리고 특정 공기 좋은 어떤 공원 근처에 몰려 살고 이럴 수 있을 뿐이고 그들 중에 일부가 또 부자인 일부가 의사겠죠. 하지만 그런 부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사는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사는 의사들도 있을 거라고. 그럼요.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부나 사회 전체 안정성이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밥그릇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도 잘 못하죠. 대부분이. 근데 자기들 머리 똑똑하다며. 그리고 우리 0.00%면 그 정도 연봉 받아도 된다며. 그러면 그 정도 연봉이 좀 있으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계산 못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트의 봉사의식이라든가 공공의식을 기대하는 것 수준에서가 아니라 머리 똑똑하면 좀 있으면 닥칠일이라는 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키면 모두가 망한다는 사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리고 똑똑함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통찰로 똑똑함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똑똑함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모를 수도 있겠다.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네. 제가 토론도 참여해보고 이러니까 진짜 모르는구나 니네. 이를 악물고. 그리고 저 공부 잘하는 0.1%니까 이런 고액 연봉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뭐 언뜻 생각하면 또 맞을 것 같지만 아니지. 그 밥그릇이 유지되면서 사회 전체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사실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밥그릇이 조금씩 뭐 우리가 분배라고 거기다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분배를 함으로써 다른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삶의 질,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게 본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도 보장이 된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제도 이런 게 본인들의 고액연봉을 보장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지죠. 이게 좀 비약이 심하긴 한데 지금 구조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졌을 때 과연 고액 연봉을 받는 의사들의 그 밥그릇이 지켜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건강보험제도하고 상관없는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손보험. 그러니까 이 엘리트의 그 일종의 패러독스거든요. 엘리트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네. 나는 내일이 아니야. 언제나 자기는 0.1% 내지 1% 안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끼리 또 경쟁해 보면 그들 중에서 또 0.1%나 1%가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면 그냥 나는 패배한 거야.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이상히 패배를 받아들이는 속성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또 엘리트들이 가지고 되게 이상한 특성인데 중요한 거는 1% 언제든 1%를 차지하는 사람들로서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계산을 내심하는 이유는 지금 의협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앞으로 한 20-30년 정도는 더 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망해도 20-30년 내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우리나라 언론들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우리 망할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먹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도의 생각인 거예요. 와. 이거는 자기 직업, 그러니까 나 똑똑해, 그리고 우리 함부로 무시하지 마. 제가 필수라고 하는, 우리는 생명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고, 니들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우리 함부로 홀대하지 마. 우리 외국 갈 거야. 우리 한번 빠져봐라. 니들이 살 수 있나 보자. 이걸 어떻게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딱 그런 태도인데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마치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직전에 상류 계급들이 보여준 태도하고 되게 유사해요.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네. 우리 먹을 건 있어. 그럼 나는 부자거든. 지금 당장은 부자거든. 지금 당장은 부자고 내가 없이 저 무식한 놈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거 프랑스 혁명에 빗대니까 그럼 결과가 끔찍한데. 뭐가 지금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결론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에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오늘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다 그런 것들인데 아이 없는 사회, 그래서 어이없는 사회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고 절체적인 명의 상황을 또 다른 자신만의 권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게 얽혀서 솔직히 막 의사들이 억울한 부분도 인정하고 의대 증원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전반적인 패키지, 다시 말하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의사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그럼요. 예. 그 의사들의 어떤 공적 의식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을 주고 노동 강도도 이제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개혁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돈이나 벌려고 의사 하는 사람들, 비피스 의료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은 조금 더 벌지는 몰라도 사실 사회적으로 그다지 존중받거나 존경받지 못하거나 실제로 엘리트로까지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는 못해. 그렇죠. 지난 문정부 정책으로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예. 그러면 이것들이 잘은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적어도 앞으로 20-30년 내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답입니다. 네, 이거는 결론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양쪽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자꾸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진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 다 그렇지가 않고 과거에 보면 어느 한쪽은 최소한 계속 그러지 않아왔고 이러면 우리가 방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사협회가 계속해서
이런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할 건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힘들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데들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화물연대 필수적인 일들을 했던 동네잖아.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예를 들면 물류 파동이 나도 때려잡으면 돼. 맞아. 의사만큼 힘도 없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물류 파동 나면 우리 다 죽어요. 맞아. 좀 불편한. 제가 볼 때는 의료 시스템 망가지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는. 더 심한 문제, 더 전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 정도의 폭과 생명이 더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의 물류 시스템이 다 같이 망가져서 올스텝 돼가지고 분야가 다를 뿐이지. 일주일 정도 아마 버틸 수 있는 정도 물량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올스톱 되는 순간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참극. 그렇죠.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벌어져. 우리 동네에 일단 살 수 있는 물이 안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필수성은 의료라는 필수성에 비해서 수준 낮고 등급이 낮은 필수성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0.1% 공부 잘하냐 못하냐로 판단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필수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공적 의식의 기반이고 필수성은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만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필수성이 유지가 돼.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제가 볼 때는 엘리트 의식과 특권 의식이 훨씬 더 강하지 의무감 의식이 없어요. 니들이 감히 우리 없이 한번 해봐라 그래. 이 의식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좀 살려주세요였는데. 그렇지. 그분들은 최소한 미안함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파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삶에 고통을 주게 될 거다, 불편함을 주게 될 거다라는 걸 미안해하는 우리 전장현 분들도 마찬가지. 미안함이 있었어요. 파업하고 시위하면 미안하다 그러잖아 맨날. 그렇지. 근데 의사는 이러다가 정말 제가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감이 생길까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좋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분들 정신 성향까지 알 바 아닙니다만 일단 내가 치료받으러 가면 치료 잘해주시고 거만하지도 않고 소탈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러다가 그냥 의사라는 직업 전반에 대한 혐오가 생겨버리면 그 손해는 또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데 근데 화물연대나 의사들이나 정부의 대응은 똑같아. 너네 자꾸 이러면 때려잡는다. 윤 정부의 대응이 똑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똑같아. 부져버린다. 그거는 목적이 다 똑같은 목적이니까 이제 똑같은 거고 만약에 목적이 달랐다면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내가 누굴 조지면 지지율도 올라가. 그렇죠. 나한테 총선에 나쁠 것도 없는데 마침 잘 걸렸다 이것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사 집단 특히 의협의 반응, 의협 비대위나 이런 데 반응을 보면 다 틀린 말만은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강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 정부가 그럴 줄 몰랐다. 니들이 그럴 줄 몰랐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정부 같은 데들은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밀어주고 나하고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말의 수위가 높아요 지금. 높아 지금. 그러니까 양쪽 다 수위가 높은데 그게 단순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배신감이 있는 거야. 그렇죠. 배신감이 굉장히 강하고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있고 속으로는 그 생각. 야 우리 의대에서 단지 그 필수적인 영역만 가지고 쥐고 흔들 게 아니라 권력도 잡아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할 걸요. 그러니까 검사에 이어서 검사나 의사나 똑같은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저놈들이 정권을 잡더니 너 지금 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과 엘리트가 흔히 나쁜 말로 하자면 이과 엘리트가 문과 엘리트를 보면서 느꼈던 좌절감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젠장 문과 엘리트 중에 권력만 잡으면 저게 가능하구나. 우리를 조질 수도 있구나. 그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의협이나 이런 쪽에서 의협에서 나오는 얘기들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게 어제는 의협 회장이 아마 의협 회장일 텐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하면 온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은 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이긴 한데 자칫하면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불러올 수 있거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 그럼요. 지금은 사실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발언들. 맞아요. 그런 발언이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뜻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한테 사법적으로 최고형을 처한다 그러는데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은 없거든요. 최고형이란 말을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일 수도 있고 그 발로가.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그냥 약간 의사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늘 말했죠. 이게 머리 좋은 거랑 별로 상관이 없고 인성도 별로 상관이 없고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되게 약한 존재라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의한 거죠. 지켜 세운 거지. 어쨌든 돈도 벌 수 있고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이제 뭐 의대로 다 줄 서 있으니 세상에 나 혼자 잘난 것 같지 뭐. 보상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쓴맛을 보는 거거든 이럴 때. 쓴맛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자아상이 잘못됐구나. 자아 객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데 바깥의 환경의 문제를 이제 삼는 거야.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지금 반응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반응을 유도하게 된 게 바로 정부가 지나치게 무식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의협같이 의사를 대표하는 입니다. 의협은 사실은 개원의를 대표해요. 맞아요. 네. 일종의 자영업자인 네. 개업한 의사들을 대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상업적 지향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원래 의대는 또 대학병원, 그렇죠. 큰 규모의 대학병원의 교수급 때는 이를테면 강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당한 보상은 받지만 사실은 개업의처럼 많이 벌지는 않는 네. 요쪽 집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의사의 핵심은 여기서 움직이죠. 맞아요. 여기서 교육시키고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주로 대변되는 건 의협이야. 자영업자 의협으로 대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의협의 핵심 집행부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 지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네. 네. 극우적인 성향이 또 많다. 이게 네.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성향 중에서도 안 좋은 것만 쫙 응축해가지고 대표해버리니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의사들의 집단들을 잘못된 목소리가 대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변체가 이것뿐이 없으니 거꾸로 또 의사들도 그거에서 역규정 받는 측면이 있어요. 네. 억울한 측면도 그래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뿐더러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시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또 동조해 버리는구나. 그렇지. 그 차라리 동조해 버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동조해 버리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명확하지 않다가도 저렇게 대접받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심하네. 이렇게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개별의 문제의식, 의식세계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특히나 요즘 의대 엘리트들의 문제의식은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방향이 잘못돼 있으나 맞아. 천차만별의 의식들이 있는데도 그 의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릇된 대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짚고 싶어요. 우리가 양쪽 다 또는 한쪽이 진심이 아니어서 해결이 안 된다, 방치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네요. 지금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잘못됐네. 의협으로 대표되고 있는 게. 예. 다른 대화 주체가 뭐 나타나야겠네요. 그거를 정부가 찾든지. 근데 또 의협이 얼마나 반발할까 그럼 다른 데랑 대화한다고. 네. 그런 문제.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긴 찾았다. 대표성의 문제가 있네요. 대표성의 문제가 상당히 좀 있고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 내지 사실은 저는 의사 집단들이 그렇게까지 특정 이슈가 아니면 잘 조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조용합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너무 얌전한. 뭐랄까 내심 나서기는 싫고 귀찮고 또는 자기 면도 좀 안 살고 욕먹기도 싫고 국민들이 욕하는 거 아니까 연구하고 일하는데 바쁘기도 하고 대표성을 갖기 싫은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나서지 말고 좀 이렇게 굳은 일들은 저쪽에서 알아서들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나는 학자인데 나는 학자다 이런 것도 되게 강하고. 근데 카이스트 학생 끌려간 거에 대해서 카이스트 교수들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학생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는 잘못 대표된 의사 집단과 잘못된 방향으로 충전된 정부의 정책이 맞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이상한 뜻들만 부딪히고 있고 사실은 문제 해결은 굉장히 멀어져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강경하게라도 몰아붙여서 한번 의사의 무릎을 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그게 걱정이야. 저는 그런다고 해서 꺾인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꺾인 게 좋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꺾였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꺾였다고 한들 그러면은 의료 공공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느냐? 의사들은 그러면은 이번에 그렇게 꺾였다면은 과연 앞으로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더 큰 갈등이 좀 우려가 되죠. 더 큰 갈등이 있고 되게 뭔가 정책 협의도 잘 안 될 테고 아예 대화에 안 나오겠죠. 그냥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거 공천 관련해서 과거 보도 또 하나 볼까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왜냐하면 공천 얘기는 우리가 아마 또 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킵해두면 다음에 또 써먹으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대한뉴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민동기 기자가 아주 불을 뿜어먹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건 그리고 솔직히 어렴풋이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사례를 보여드리면 또 재밌고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건 다음에 하고 봉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정거장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